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최근에 장관 후보 7명을 일단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명된 이후에 지금 언론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언론에서 신문 방송에서 검증을 하느라고 난리고요. 요즘은 신문 방송에서만 검증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교포들까지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근데 저희 단디에라 TV는 아시는 대로 해외에서 교포들이 영국이다, 이태리다, 독일이다, 사우디다, 이 세계적으로 시드니에서도 이게 전화들도 오거든요. 자주 옵니다. 그래서 교포들이 10% 이상이 지금 보고 있는 TV가 우리 단디에라 TV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포들이 지금 막 의견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후보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첫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는 저희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 나중에 이제 기자로 와서 저하고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죠. 보도국에서 오랫동안 본 사이죠. 제 후배 기자죠, 옛날로 따지면. 그런데 LA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으로 또 갔거든요. LA 특파원에 때 이제 한 3년 원래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우리 교포들이 많이 알겠죠. 취재를 또 많이 다녔으니까요. 또 취재로 따지면 열혈 기자입니다. 여기자로서. 우리 이진숙 기자, 그 당시에는 이제 박영선 기자, 여기자를 좀 대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의견이 올라오는 게, 아니 구로구에서 사선 비례대표부터 해서 이제 사선 의원이고 당의 원내 대표까지 지내고 서울시장 경선까지 나갔던 분이 알만할 텐데, 미국 같으면 지역에 그게 미시시피다, 애리조나다, 로스앤젤레스다, 뉴욕이다, 시카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특파원까지 한 분이, 아니 왜 구로에 집이 없고 서대문 종로, 일본에 왜 집이 이렇게 세 채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 지역민들이, 구로 구민들이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예.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박영선 의원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송곳 질문하고 독설 왕이었잖아요. 따지고 막 면전에서, 그죠? 예, 막 고함 치르고 이래가지고 하차왕 청문회에서 막 하도 세게 막 하고 막 이거저거 다 들이미니까요. 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죠. 이러는데 교포들 얘기가, 아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일본에는 또 왜 집이 있냐. 박영선 후보는 예전에 이제 우리 특파원으로 로스앤젤레스 가서 그때 이제 이혼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이모 변호사라는 분을 또 만나서 거기서 이제 정동영 의원이 소개를 해서, LA 특파원 선배니까요, 정동영 의원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 변호사로서 아마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집을 사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리고 아들의 또 병역 문제, 또 이중국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견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댓글로서 참 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겠다. 물론 그 국회 청문회장에 가서 다 그 청문회 때 이런저런 소상하게 밝히겠지만은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거는 빨리 풀었대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로 지명되니까 그 세금을 안 냈던 걸 2천 몇백만 원을 빠르게 이제 그 세금을 냈는데, 또 그 세금 중 일부는 안 내도 내는 걸 또 안 내도 되는데 냈답니다. 그래서 도로 이제 돌려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빠르게 하나에 대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 게 청문회 때도 무사하게 좀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이 박영선 의원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MBC로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기자로 와 있었는데, 우리 보도국에서 오랜 동안 이 기자를 하다가 아마 운도 좋게 아마 그때 경제부장 자리에 이제 보직이 제대로 뭐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그 좀 보도국 내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래 가지고. 그럴 때 정동영 그 당시에 아마 당 대표가 아니신가 싶은데 그 대변인으로 발탁을 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돼서 그다음에 구로에 가서 그냥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쭉 갔죠. 그래서 사실은 공백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백 기간이 없는 게 저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그 시흥이다 뭐 안산이다 얼마나 그 광주도 다 힘듭니까? 그 공장지대 그 중소기업들 말이죠. 그런데 이걸 대화와 설득으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경제부 기자는 오래 했지만은 원래 이분이 좀 독성과 오기, 그리고 막 그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잘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온실에만 그리고 권력에만 있었던 분이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사실은 많이 됩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너무 독선적이고 쏘아붙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이 정치권에 나와서도 지금 그 우리 자유한국당 쪽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맞짱도 토론 같은 데서 많이 뛰었죠. 그럴 때도 하는 거 보면은 뭐 논리에서는 사실은 나경원 대표한테 많이 좀 밀렸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는데 그래도 뭐 저 이제 서울시 경선까지 나가고 안 됐지만은, 이번에 아마 그 구로 좋은 그 지역에서 또 가면 당선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걸 포기하고, 원래 그 야성이 강한 데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여당 또 힘이 있는 분이 오해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구로에 나가면 쉽게 될 텐데, 내년 선거에 총선에 안 나가는 것은 장관 경험을 또 하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으로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울시장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 저희도 뭐 정치부 기자 출신이니까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뭐 일은 또 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경제부 기자했던 또 앵커도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백성들의 이 중소상공인들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경상남도나 부산이나 이 울산이나 경북 지역, 또 그다음에 옆에 전라남도 지역 이렇게 다녀보면은 요즘 정말 그 중소기업체들 식당이나 뭐 중소기업체들에 가보십시오. 지금 매출이 거의 뭐 좀 살아있는 데가 그냥 그래도 뭐 한 6, 70% 한다 그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반토막이야로 매출이 다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이 직접 나와서 한대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대부분 또 편의점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뭐 편의점 같은데 이거 해봐야 임금비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가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다 10군데 중에 8, 9군데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 주변에 다녀봐도 뭐 순천이네, 여수는 좀 낫고요. 예, 나머지는 뭐 대구가 됐건 부산이 됐건, 부산도 지금 뭐 그 광복동 일대 해운대 빼고는요 아주 지금 경제가 쑥대밭입니다. 예. 우리 여기 그 사천 진주 이쪽도
그래도 뭐 밀양 이런 데도 나노공단도 있고 사천도 카이도 있고 한국우주항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는데도 조선업은 바닥이고요. 그제는 막 집값이 벌써 30% 25%다 빠졌고요. 깡통 전세 깡통 좀 난립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데 이 중소벤처 기업부는 이 꿈도 주고 힘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제가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더 막 언론계 선배로서 또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예,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실적으로 능력으로 바로 보여주겠다고요.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우리 대통령 밑에 있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악의 편이라고요. 배운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백성들의 한 발 앞서가지 말고 반발만 앞서가면서 백성을 살피면서 가라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제가 야당 총재 때 계실 때 오랫동안 뵙고 옆에서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그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열심히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단디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반드시 단디하이소.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참 지금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 최근 계속 TV라 라디오다 신문을 통해서 그 강남 역삼동의 버닝썬 사건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빅뱅의 승리가 특히 거기 우리 스타 중에 스타 빅뱅의 승리가 거기에 등기이사로 돼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좀 폭력 사건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약류를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또 터졌죠. 다행히 뭐 승리군은 그 마약 복용은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거기 있는 그 대표와 또 일부는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지금 마약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 사건도 큰일인데 버닝썬 사건만 가지고도 지금은 경찰이 또 봐주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큰일인데 아니 그러다가 어제는 그 정준영 군 우리 요즘 그 방송계 또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정준영 군이 갑자기 또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불렀겠죠. 그래서 그 오면서 기자들에게 우선 밝혔습니다. 내가 저 젊은 여성들을 신체를 촬영을 했고 또 성폭행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면제를 먹였어. 거기에다가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수면제를 먹인 여성하고의 관계를 자기가 촬영을 해서 그걸 한 7, 8명 승리 씨도 거기 멤버였는데 그게 동영상을 서로 돌려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20대 대학생도 있고요. 꿰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수면제를 먹여서 그 관계하는 장면을 다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피해자들 완전히 지금 초주검 상태입니다. 이 SBS에서 연예 담당하는 강 기자 특종을 했네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냥 2년 전부터 흘러다니던 얘기를 그냥 놓친 것 같은데 추적하다가 그냥 중간에 멈춘 것 같은데 집요하게 끝까지 취재를 해서 SBS에서 큰 특종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그 성문화 또 잘못된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온 이런 학교나 우리같이 나이 좀 이제는 먹어가는 중년층들도 이번 기회에 참 반성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준영 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릴 때
나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쪽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냥 중국으로 흘러가서 부모들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피팅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옷 입는 모델이죠. 이 쇼핑 채널 이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결혼했어요. MBC의 우결이라 그러죠. 유명했던 그런 프로에 나오고 그 다음에 1박 2일 또 김병만 씨가 진행하는 정글의 법칙 1박 2일 또 짠내 투어 TVN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폭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얼굴도 또 외모도 준수하게 생겼고요. 근데 하는 짓은 이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성들의 신체를 그것도 수면제를 먹여서 그거를 촬영을 해서 불법으로 촬영해서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다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나 또 젊은이들도 이거 나는 또 이 몰카에 찍히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 전부 다 몰카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나가면 다 카메라니까요. 예.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뭐 다행히 내일 경찰에 바로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빅뱅의 성리나 정윤영 씨나 다 내일 이제 경찰에 출두해서 이제 수사를 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그러다 또 성리 씨는 25일 날 또 원래 입대하게 돼 있다네요. 입대를 해버리면 경찰은 손을 못 댑니다. 예. 군 검찰이 또 수사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그 문화가 일어난 거는 수사야 결과야 우리가 차분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그 피해자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온 영상이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 나갔을 텐데요. 그죠? 그 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대형 연예 기획사 SM이라든지 또 YG라든지 이렇게 지금 다 막 난리지 않습니까? 일부 벌써 뭐 누가 트와이스가 뭐 어디 연루돼 있다, 뭐가 연루돼 있다 이게 막 헛소문처럼 번지고 있는데 진실은 알 수가 없죠. 그 수사 또 해봐야 되겠지만은 자관 이런 풍문으로 보는 또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도 그 장자연 씨도 자살해서 지금도 이것도 문제잖아요. 최진실 양 같은 경우는 정말 소녀 때부터 가장이 그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니 동생들을 보살펴오다가 그놈의 그 가짜뉴스 돈놀이 했다는 가짜뉴스 정말 제대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 소녀 출세한 이제는 좀 스타덤에 올라선 그 얼마나 연기가 좋았습니까? 다 그냥 우리 사회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돈 위주로 오직 돈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진실도 없어지고 도덕 불감증에 걸리고 그냥 부모들도 그냥 자식이 돈 버는 직장에 네 연봉 얼마냐 매달 얼마 받냐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세상이 됐으니 자식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요. 예. 참 범죄만 아니면 다 해라 지금 이런 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도시 대구다 뭐 대전이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너는 몇 평집에 사냐 강북에 사냐 강남에 사냐 나는 압구정에 산다 너는 송파에 사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계급을 이놈의 돈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러니까 그냥 도덕성이 그냥 그냥 실종돼 버린 거죠. 이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성범죄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 변호사 협회에서도 이건 중하게 엄벌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특히 또 마약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뭐 인터넷이다 이런 데를 통해서 마약 구하는 거 그냥 쉽게 구하는 걸로 지금 사실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술집 문화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그 더러운 문화. 예. 그 룸사롱 문화. 저희도 예전에 그 80년대 90년대 취재한다고 강남에 그 룸사롱 술집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아예 딱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온통 룸사롱입니다. 예.
이게 이웃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어디 미국 이리 가도 한국인이 운영하면 모를까 룸사롱 거의 없습니다. 탁 터진 데서 그냥 약간의 분위기 그한 디자인만 그냥 칸막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 데서 술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데 한국은 정말 예? 길거리 다닐 때는 그렇게 도덕군자인 척하면서 그렇게 지금 성 문제도 썩은 나라가 사실 한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려고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고 와서 인천공항이나 부산공항이나 다 내릴 때 김포공항 내릴 때 한국에 저 빨간 십자가들이 교회가 저렇게 많냐고. 정말 독실하고 신의 나라고 하다가 이 뭐 전국이 그냥 대한민국 모텔 수 하면 전 세계 아마 1등일 거예요. 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도덕군자인 나라로 가자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할 방향, 교육의 방향, 성문화의 방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냥 얼마 전에 조금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만 그 미투 사건으로 그냥 한번 터지기 시작하더니만 또다시 이건 뭐 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붉은 모습으로 그냥 약에 취해가지고 그 자기의 얼굴과 모든 게 이 지구상에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폐륜합니다. 폐륜화. 예, 이 땅에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 학교에서도 이게 또 학교가 썩으니까 더 이런 면도 있어요. 학교의 교육이 제대로 인성교육이 된다. 돈 버는 교육만 가르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스타 빅뱅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금도 지드래곤도 있고 탑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온 세계를 움직이는 스타들이 이런 모습에 지금 외신들이 계속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K-팝 한류 스타들 이 더러운 모습을 말이죠. 잘못된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도 정신 차려서 단디해야겠습니다. 그죠? 우리 어른들 죄가 더 크죠. 문화를 잘못 만들어 간 거죠. 예.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자 나라도 싫고, 예. 돈 많은 나라도 싫고,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강한 문화 강국이 내 꿈이다 하고 백범 선생이 일찍부터 말씀하셨죠. 그런 나라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까? 단대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배철입니다. 어제도 정준영 씨 일부 연예인들의 이탈, 예, 뭐 이탈이라도 보통 이탈이 아니죠. 예,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을 무대로 예, 보나마나 룸사롱일 거고 또 거기에 뭐 술 하룻밤 술값이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외국인들 오면 중국인들이 자주 온다고 하는데요. 5천만 원짜리, 1억짜리도 있고 요즘 중국도 졸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약에다가 예, 이 뭐 생각하지 못하던 독버섯으로 강남에 곳곳에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있겠습니까? 썩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성리시 버닝썬 사건이 우리가 또 한류 스타 정준영 씨에게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예능 프로 찍다가 귀국을 해서 뭐 전격적으로 오늘 지금 현재 서울 서대문 로타리 쪽에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조사가 계속되겠죠. 한 번으로 끝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문제의 버닝썬 등기이사로 되어 있죠. 성리 씨는 성매매,
한 승리 씨 그 의혹이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소개한 거죠. 승리 씨는 오늘 오후에 출두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 씨에 대한 수사의 강도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달 25일 날 군에 입대한다고 하거든요. 군 검찰에 넘어가 버리면 경찰이 협조 수사하기도 쉽지 않고요. 예. 그러고 있는데 오늘 또 그 밤사이에 폭탄 선언들이 기자들이 또 사건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한 내용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원래 정준영 씨가 그 여성의 일부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띄운 게 잘못돼서 이게 2016년 8, 9월, 10월에 큰 사건이 이게 또 벌어졌는데 그 조사를 했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휴대전화에 이게 기능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메시지라든지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게 또 지워지 않습니까? 지워도 요즘 그거 다 복원됩니다. 예, 어떻게 지워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방법으로 특별한 그 기술이죠. 그걸로 요즘 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예, 문자나 음성 다 이걸 다 잡아냅니다. 예, 세상이 죄짓고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다가 이걸 이제 검찰 같으면 디지털 포렌식을 또 그 팀이 있습니다. 다 그거 분석을 하는데 경찰이 이제 또 몇 년 전이다 보니까 2년 한 반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래 놓고 성동경찰서 오늘 지금 그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경찰관이 그 음성이 지금 공개되고 있거든요. 녹취록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해라. 해독이 좀 그 전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좀 확인서를 하나 써주라. 우리 경찰에 그거 제가 안 된다고 복구가 안 된다고 확인서? 그 업체 직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담당자가 지금 휴가 중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마음대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용기 있는 업체인 것 같네요. 경찰 얘기도 안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차관 정준영이가 손 썼다는 얘기죠, 그죠? 정준영이가 손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없던 걸로 못 막아 지금 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돈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에 그러면 윗선이 누구냐? 그 문자에 경찰총장이라고 나왔는데 경찰총장이라는 직급은 없고요. 경찰은 무궁화 4개, 지방에 있는 서울에 있는 경찰서장들은 총경이고요. 그 위에 하나가 큰 무궁화 하나라 그러죠. 예, 별 달았다 그러죠. 경무관이고. 또 그거 하나 더 그하면 치안감 정도 되면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이 치안감 큰 무궁화 2개라고 그럽니다. 대단한 성공을 치안감 대단히 성공하신 거죠. 20만 경찰의 꽃 중에 꽃이죠.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서울경찰청장, 그 다음에 경찰대학장 이런 분들은 큰 무궁화 3개입니다. 예. 경찰 에서는 가장 고위급 7, 8명의 안에 들어가는 치안정감이라 그럽니다. 치안정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지금 우리 민가병 경찰청장 20만 경찰의 수장이죠. 예, 제일 수장이시죠.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건을 발본색원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찰관들은 전부 다 그대로 수사하겠다. FM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요 사건을 보니까 좀 뒤로 가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경찰 그러니까 서울지방청장은 이렇게 이제 돌아가 보면 지금 현재는 원경환 치안정감 큰 무궁화 3개인데요. 그 전에는 강신명 청장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텔레비에서 많이 봐가지고요.
그 강신명 청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예, 관계가 없다고 전화통화에서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청장이 이상원 서울청장이 있었는데 이거 좀 많이 이상합니다. 기자들이나 전화를 해도 한두 번 받다가 그 다음부터 전화기가 지금 완전히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대로 잠수 탄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예,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자들 전부 다 출국 금지 조치해야죠. 일반 백성들도 문제 있으면 뭐 수사하고 하면 다 출국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출국 금지해야죠. 이런 분 놓쳐놓으면 나중에 수사에 지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강남에 여기가 보통 그 유흥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MBC에 입사해서 1979년 12월에 입사해서 계속 사건 기자를 몇 년 했거든요. 서울시내 25개 경찰서를 그리고 검찰도 출입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쭉 봤죠. 근데 가장 그때도 저도 이제 서울 강남 쪽도 출입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지금도 강남, 강동, 송파, 서초, 영등포 유흥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특히 이번에 버닝썬 사건에서 보이듯이 거기는 뭐 엄청난 돈이 깔려 있는 데죠. 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또 이상한 호텔들, 러브 호텔들, 심하게 하면 룸사롱 위에, 룸사롱은 지하, 그 다음에 룸사롱만 지하에 있고 1, 2, 3, 4층 호텔인데 많습니다. 강남에. 그거 다 그 이상한 바로 술 먹고 올라갈 수 있는 데거든요. 저희도 옛날에 취재를 해봐서 알죠. 이거 탈세의 온상이고요. 범죄의 온상이고 여기서 모든 게 이게 상납고리가 생깁니다.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찌르는데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경찰총장이 옆에 있고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납고리 때문이죠. 강남에 그런 술집 위에 있는 모텔들은요. 옛날부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모텔들이 경찰이나 이게 수사기관에 말 안 들으면 의경이나 전경 그 모텔 앞에, 러브 호텔 앞에 한 2, 3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겁이 나서 들어가겠습니까? 경찰이 앞에 보이는데. 예. 결국 일주일도 못 가서 살려달라 그러죠. 예. 돈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있으면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그게 상납고리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북에 있는 경찰서들, 종로서다, 뭐, 종로에는 좀 유흥가가 있습니다만은, 이래서 강북에 있는 그냥 한직, 예? 이런 경찰, 그 몇 년 해봐야 돈 안 되는데, 강남에 와서 1년 하면은, 거기 강북에 5년 한 것만큼 수입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부패된 경찰관들 얘기입니다. 그 부패된 경찰관을 이번 기회에 암을 도려내자는 거죠. 예? 다른 많은 박봉에 정말 요즘 시험도 어려운데 그 박봉에 들어가서 밤새우면서 범죄인들 잡으러 다닌다고 예? 밤새워서 그 뻗치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형사들 가가지고 그 범인이 그 집에 들어오나 그 골목에 나타나나 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이번에 그 영화에도 많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극한 직업 이런데 예? 그거는 우리가 그냥 영화로 봐서 연속극으로 봐서 그래도 그렇게 점잖게 보이는 거죠. 형사들 고생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뭐 수사비를 제대로 줍니까? 정말 박봉해서 오직 사명감 하나 그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 사명 안으로 그렇게 뛰고 있는 게 경찰 아닙니까? 저는 거의 95% 경찰은 믿습니다. 문제 진짜 없고요. 좋은 경찰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일부가 암이 가만히 두면 독버섯 종기처럼 퍼져버리잖아요. 암 말기로 가지 않습니까? 이 말기 가기 직전에 이 사건 터져서 아주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이 연예계 사건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 모두 뭐 경찰이 됐건 언론계가 있는 또 우리 사건 기자 후배들이든 이번에 제대로 발본색을 합시다.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다. 이거 예, 백성을 살리는 길이고 예, 단대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TV 김재철입니다.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얄궂은 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날인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죠. 예. 아침부터 그냥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다 속보를 계속 중계했지 않습니까? 그 사제를 떠나서 12시 반쯤 이제 강주지방법원에 도착을 해서 2시 반부터 재판이 열렸죠. 한 4시간 만에 뭐 강주까지 갔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갔고요. 식사도 뭐 못했죠. 왜냐하면 기자들의 막 질문이 쏟아지니까. 예. 원래는 휴게소에서 점심을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2시 반부터 재판이 열렸는데 먼저 이제 인정신문이 당연히 있죠. 재판장이 그 부장판사가 이름과 주소와 이런 걸 물으니까 귀가 뭐 알츠하이머병이 본인들 주장으로는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헤드셋을 쓰고 이제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니까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한 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회고록에서 그 헬기에서 헬기 문제를 이제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인 정주교 변호사와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은 이건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아직 왜냐하면 헬기 사격을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정확하게 드러난 게 아니다. 증거도 없지 않냐. 헬기 사격이 안 있을 수도 있지 하는 주장을 내놨죠. 예. 88살에 이제 고령이니까 아무래도 변호사가 많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에는 그 가족 그 배려를 해준 거죠. 가족이어서 그 이순자 여사가 옆에 있었던 거죠. 예. 그 얘기를 돌려보면은 옛날에 오늘 재판장에 선 것은 23년 만이네요. 옛날에 그 1996년에 그때 그 50 청문회를 거쳐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그거 지적을 세게 하고 막 그 명 국회의원으로 예, 그 부상하는 계기도 됐는데 그 이후에 재판이 열려서 결국은 50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 이렇게 났는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아서 이제 무기로 감형을 받고 있다가 아마 그 97년 12월에 특별 사면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떠나기 직전에 특별 사면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2년간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3년 만에 오늘 재판정에 다시 섰습니다. 예. 과거로 우리가 또 시계를 쭉 거꾸로 돌려보면은 광주 사태는 아시다시피 1980년에 그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막 그 호해가 뿌려지는 아침에 10월 26일 아침에 우리 MBC 경향신문 수석기자 발표를 한다 그래서 신문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거리로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집이 고대 근처에 저 종암동에 있었는데요. 시끄럽더라고요. 막 호해 뿌린다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예. 뭐 다들 깜짝 놀라고 다 정신없었죠. 예. 그리고 12월 1일부터 입사를 했는데 출근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우리는 그 사회부 기자 때는 경찰 기자, 사건 기자를 하는데 저녁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사건 기자를 하는데 쭉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막 그 취재를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당시는 우리 MBC가 경향신문하고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화여고가 있는 그 정동 근처에 있었습니다. 정동 근처에. 광화문에서 멀지 않죠. 그런데 저기 서대문, 구파발에서 서대문 쪽으로 해서 이 광화문 쪽으로 탱크가 쭉 지나가더라고요. 밤 늦은 시간인데. 그때는 뭐 계엄 거의 하가 돼서 좌우지간 그 통금도 그때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12, 그날이 12.12였던 거죠. 막 총소리 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울 시내에.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0년에 서울에 봄이 와서 서울역 근처에 자주 취재를 갔는데 대학가도 가고요.
이 민주화의 열기가 뜨겁게 일어나서 예전에 그 야당에 계시던 김영삼 총재, 김대중 총재를 비롯해서 또 학생, 시민들 막 민주화 열기가 박정희 정권이 이제 18년이 끝났으니까 예. 그 유신 정권에 또 문제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에 봄이 와서 뭐 이러고 있는데 또 언론이 서서히 통제가 되면서 그때 아마 전두환 장군이 국군 보안사령관이고 또 그 수사를 담당하는 그 수사본부 본부장으로 막 텔레비에 나오고 이랬죠.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기사를 먼저 검열하기 시작해서 저는 서울시청 같은 데 가서 그 검열관에게 기사를 보여주고 사인을 받아야만 낼 수 있는 뭐 어느 신문이나 방송이나 다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광주의 일이 터진 거죠. 아마 전남대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고 막 전남대 학생들이 그러는데 그게 총을 쏴서 발포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서 격분해가지고 다 일어나니까 공수부대다 막 특전사를 보내서 막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당시에 광주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광주 근처에 있는 무안, 영암, 한평, 나주, 광산 뭐 광주를 둘러싼 위성도시는 장성이나 뭐 백양사부터 어느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전번에 저 택시 운전사 해가지고 송강호 씨가 주인이었죠. 저 주인공이었죠. 택시기사로 나와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뭐 아주 살벌했죠. 아무도 못 들어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뭐 다 통제가 돼서 어느 언론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미리 취재를 보낸 두세 명 정도 이런 상황만 들어가 있었고 우리 또 광주 MBC는 완전히 불타버렸고요. 의용방송이다 해가지고 막 KBS, MBC 막 그 난리가 났을 때였죠. 예, 참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 금남로 일대는 막 그냥 총소리가 뭐 그냥 매일 그냥 예, 탱크의 총소리에 그리고 군홧발 소리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서 죽고 전남대 병원에는 그냥 사체가 계속 들어와서 예, 관을 붙잡고 우는 관을 붙들고 우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없어진 아이들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예, 이런 비극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광주 이제 민주화 항쟁으로 다 잘 돼서 요즘 그러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또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서 또 일부 망언을 또 해가지고 예, 뭐 유공자 명단을 살펴보는 건 필요할 수도 있죠. 제대로 유공자를 선정을 했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자신 있다면 이 정권에서 내놔야죠. 예. 자관 이런 논쟁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건 전직 대통령들이 참 다 불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은 또 4.19 혁명에 의해서 또 하와이로 결국은 망명했죠. 뭐 목숨은 부지했지만요. 그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18년 뭐 독재자는 독재자였으니까요. 뭐 공이 80%를 하더라도 유신 이후에 잘못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총탄에 떠나죠. 유경수 여자도 떠났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또 사형의 무기에 받았다가 나중에 사면됐지만 지금도 또 전직 대통령 한 분은 최근에 뭐 일단은 지금 집에 구금돼 있지만은 또 한 분은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오지도 못하고요.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역사에 계속 되풀이 돼야 되나?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로도 돌아가면요. 물론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군주가 백성을 제대로 통치 못하면 백성이 군주를 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자께서도. 예.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죠. 연산군 시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연산군 다음에 중종이 들어섰지만은 그거 한번 보세요. 그때도 쿠데타죠. 어떤 면에서 옛날로 따지면. 예? 연산군이 폐악질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온 막 나라가 쑥대밭 되니까 반정이 일어나서 결국은 연산군은 저기 강화도에 있는 교동, 이북이 보이는 지금 교동에 지금도 그 강화도에서 교동 가기가 험한 데입니다. 이제는 다리가 생겼지만은 거기서 결국은 나중에 사약을 받고 쓸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일국의 왕이. 그 이유도 있었죠. 또 뭐 광해군 때
광해군은 처음에는 그 외교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국내 통치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또 너무 과격하게 또 개혁을 하다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또 제주도로 유배 갔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제주도에 가서 광해군은 명은 다 했습니다. 15년인가 16년인가 살다가 쓸쓸하게 죽었죠. 그래도 기록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인조가 이렇게 단오절이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의관이나 옷이나 그래도 특별하게 한 번씩은 그래도 그 제주 목사를 통해서 보살펴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뭐 육자가 돼서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너무 이게 험하게 하는 것만도 좋은 거는 아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전두환 대통령을 만난 또 전 대통령을 만난 인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딱 만났는데요. 한 번은 MBC 입사해서 그때 그 서울의 봄이 지나고 전두환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장통체육관에서 체육관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다 지금은 그리 부르죠. 그 대의원들이 그냥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취재하러도 갔었죠. 장통체육관 앞이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다 뽑혀왔는데 그 사람들은 뭐 배설이나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거의 뭐 그래 그냥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그 이후에 뭐 5년 단임으로 이렇게 계속 가지 않습니까? 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얼굴을 뵌 게 그 1985년에 지구의 끝 남극에 서다 해서 그 남극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대단한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제7의 대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MBC가 기획을 해서 등산가들 한 7, 8명하고 우리 MBC 쪽에서 한 4명 제가 아마 SBS에 있었던 우리 하남신 국장하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때 제 나이 33살쯤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입사해서 한 6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나이 어린 나이에 그래도 우리 MBC에서 다 그거를 돈을 내고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구가 남극에서 다 해서 저희가 그 탐험이 성공을 해서 세종기지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남극 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남극 대륙 세종기를 지을 때도 제가 또 갔었습니다. 경험자라 그래가지고. 근데 첫 번째 그 탐험에 성공했을 때 돌아왔을 때 제가 65kg였다가 한 51kg 됐는데 청와대에서 갑자기 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인가 귀국한 다음 날인가 수염도 깎지 않고 왔는데 그냥 오라 그래서 가니까 국민훈장을 하나 다 우리에게 주고 그 식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저거 거기 뭘 먹고 살았냐 그래서 이제 파우다만 우리 먹었던 얘기 그 다음에 중국 기지에 갔던 얘기 그 다음에 다 그 통신이 두절돼서 다 국내하고 통신이 두절돼서 다 죽을 뻔했던 얘기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뭐 대소변은 어떻게 했냐 어떤 면에서 그 합천에 그 시골분이 돼서 그런지 뭐 말은 그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래도 뭐 알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러고 말았죠. 예.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든 역사에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그죠? 그래야 과거사가 또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빨리 뭐 적폐가 됐건 뭐가 됐건 수사할 건 빨리 하고 해서 결국은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된다. 옛날에 예전에 통일 신라가 부패해서 망해가지고 다시 또 고려가 왕건이 나타나고 또 후백제 견훤이 나타나고 경순왕이 나중에 또 그걸 왕건에게 나라를 또 주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굉장히 혼란했죠. 그때 왕건의 지도력, 예, 크게 무리 없이 다 쌓아내면서 다시 신라가 통일을 한 이후에 다시 또 고려가 또 혼란한 후삼국을 통일했던 거죠.
지금 나라 안팎으로 참 어렵습니다. 백성들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국민들이 이런 슬픈 역사를 빨리 청산하고 정말 단디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응원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간에 이거 큰 얼음이 깨지는 듯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불난 일본 막가나,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 우리 경제 사정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한일 경제인 회의. 한일 경제인 회의는 해마다 한 번 열리는데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인들의 대단한 분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 있는데요. 올해가 이제 51회입니다. 계속 해마다 뭐 이게 깨지지 않고 해왔는데 일본 쪽에서 올해 5월에 하는 거는 못하겠다, 9월로 연기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은 못한다, 하지 말자, 그만두자,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동경특파원 출신이 돼서 저도 한 3년 반 4년을 동경에 있었는데 그럴 때는 항상 그냥 좀 연기를 검토해보자, 생각을 좀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 노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검토해보자, 또다시 좀 더 머리를 맞대보자, 숙고해보자, 이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노란 얘기거든요.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르죠, 한국 사람들하고. 근데 이 해마다 해온 한일 경제인 회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앞에는 또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우리 한일 간은 이웃 세촌이 돼서 이게 계속 경제인들이 특히 이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치도 보면은, 저도 정치부 기자 때 보면 해마다 21세기 한일 21세기 위원회 해서 정치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예전에 이제 뭐 지나간 대통령 때부터 독도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 골이 아주 깊어졌고요. 최근에는 작년 10월에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죠.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일한 사람들이 이제 네 분이 배상으로 고소를 했는데 거의 12, 13년 만에 이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졌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제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나라 1심, 2심 대법원 판결에서 1억 원씩 배상 판결해라, 이분들에게. 이러니까 이제 네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쭉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또 소송을 내는 거죠. 배상해 달라고. 신일본 제철은 일본의 뭐 대단한 우리의 포항제철이죠. 우리 포항제철이 사실 처음에 포항제철이 박태준 회장이 그거 움직일 때 신일본 제철의 기술이나 많은 걸 또 배워왔죠. 그런데 배상 안 해? 그러면 당신들 여기 한국에 있는 재산 우리가 몰수야, 동결. 이러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뿔이 났죠.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무역도 못 하겠고 앞으로 관세도 더 매기고 당신들 제품에 대해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도 더 매기고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또 반도체 그거 만드는데 가장 그한 불화수소 이런 것도 수출을 일본에서 하지 말자. 뭐 이런 움직임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한일 간에 이거 먹고 사는 문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옆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세계 경제는 그래도 호황인데, 뭐 호황은 아니더라도 올해 힘들다 그럴 테니까, 그래도 작년에도 호황이었잖아요. 다 경제가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시급 문제라든지 탄력 근로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편의점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그래도 알바가 지금, 특히 제가 지역에 와 있으니까 20대 1, 50대 1입니다. 지금 좋은 자리를, 알바 자리도 좋은 자리도 없어요.
예, 정말 지방은 심각합니다. 예, 부산, 울산, 마산, 창원, 진주, 옆에 있는 순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원, 광주, 여수만 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KTX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경제 문제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또 주장이 배상 자기들이 판결 났으면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징용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저희 옛날에 작은아버님도 일본의 저 오사카 그 근처에 가 있다가 거기서 예전에 해방 맞아서 거기 사셨는데 결국은 뭐 그 징용 간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명대로 그냥 살지도 못하셨어요. 제 어릴 때 국민학교 돌아가셨죠. 예. 참 이게 우리에겐 정말 피가 맺힌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배상하라 그러고 이걸 차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보복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보복을. 그러면서도 뭐 그것만 합니까? 또 이제 자기들끼리 계속 새로운 거를 또 우리 그 이웃 사촌인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 관세 보복도 하고 이제 한류가 지금 많이 침투해서 우리가 그 NHK다, 뭐 후지다, 일본의 TV에서다 이런 데서는 우리 그 드라마도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한류 스타들 가면 뭐 아주 인기도 좋고요. 동방신기다, 뭐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이다. 지금 뭐 아주 5만 10만이 꽉꽉 차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오고 작년에 한류 수입도 컸잖아요. 이런 것도 규제하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리고 특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다, 뭐 뉴욕 가면 한인촌,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일본에도 이제 신주쿠, 일본 동경 한복판 신주쿠 근처에는 우리 코리아타운이 있거든요. 거기 우리 얼마나 거기 일본 사람들 많이 와서 우리 제품 사고 뭐 우리 음식 없는 게 없죠. 삼겹살 뭐 해서 예? 빈대들까지 다 이고 막걸리는 이미 확 잡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되니까 예전에도 뭐 독도 문제 일어나니까 한 7, 8년 전이니까 보니까 매출이 그냥 3분의 1로 그냥 다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일본 기업에서 한국 대학생들 워킹 할리데이 비자, 취업 비자죠. 방학 기간이나 한 1년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주고 해서 우리한테도 지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싸늘해져서 우리가 이 실리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정부나 외교하는 분들은 이 따뜻한 그야말로 관청에서 그냥 이 책상에서 이걸 처리를 하시니까 실생활을 잘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회사 나와서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배우고 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잘못되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좀 외교력이나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서 따둘거릴 건 좀 따둘거려 가면서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이 없으면 좋겠다. 예. 올해 또 3.1절 100년 아닙니까? 예. 정말 속에서는 막 불이 붙고 있더라도 용광로처럼 막 불이 붙고 있더라도 또 현실은 또 현실대로 예. 우리가 현실을 잘 보면서 처리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우리 해외 동포들 미국이다, 일본이다, 싱가포르이다, 뭐 온 아부다비다, 뭐 인도도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외교 이 정치인들이 참 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단대라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도 단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대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아마 한 일주일 전쯤에 여러분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난세 영웅난다. 이순신 얘기였죠. 오늘 제 뒤로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해무가 많이 끼어서 제가 오늘 또 삼천포와 남해를 잇는 이 케이블카인데 이쪽에 와서 지금 이동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왜 제가 또 하느냐 하면 오늘은 난세 영웅난다. 이순신의 남자들
이순신의 참모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할 때도 보면은 이 대통령 주변이나 장관 주변이나 이 시장 군수나 도지사든 중요한 분들 주변에는 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심하게 바닷가 가서 낚시를 던졌을 때 고기가 올라오지 않는 거죠. 물 빠지는데 고기 잡는 사람 봤습니까? 물 빠지는데 고기 안 잡힙니다. 고기는 항상 바닷물이 들어올 때, 여기 바다부들은 잘 알거든요. 저도 삼천포 사람이 돼서 6물, 7물, 8물 이렇게 물이 싹 올라와서 오랫동안 머무를 때 고기가 올라오는 법입니다. 이순신의 참모들 얘기는 이런 장군이 지시를 했을 때 고기를 탁탁 낚아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물때를 알고 일로 가시죠, 절로 가시죠. 적의 퇴로를 끊고 한 번에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순신의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든 앞으로의 정권이든 잘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도지사, 시장, 군수도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디자인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난세 영웅난다 2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순신의 참모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구국의 영웅 이순신의 옆에 첫째 1번 타자 정글 장군이 있었습니다. 정글은 이순신보다 무려 나이가 31살이 많았습니다. 이순신이 전라 자수사로 왔는데 1592년 4월에 임진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순신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처럼. 그래서 선조한테 장계를 올립니다. 제 군인 선배 중에 정글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시 나이가 78살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해서 쉬고 계신데 그 당시에 78살이면 지금의 100세도 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조방장, 우리 그 이순신 부대에 나위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 해서 장계를 올려서 그 장계에서 조정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적진포해전, 부산포해전 그 모든 성전을 이룰 때 바로 옆에 정글장군이 있었습니다. 정글장군은 위대한 게 아들 정운, 아들 정영과 손자까지 의병장으로 나섰다가 임진년이 끝나기 전에 1598년 전쟁이 끝나기 전에 3대가 모두 전사했습니다. 정말 영웅 아닙니까? 참, 우리 백성들도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운 장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 쪽에 수군 만호부터 시작했죠. 이순신보다도 묵가로 따지면 3, 4년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정장군, 정선배, 형님 내가 필요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정운이 선봉장을 맡았습니다. 항상 유비가 관우 장비 있듯이 관우와 장비 같은 큰 조자룡 같은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포 예전에 선봉장, 사천 예전에 선봉장, 당포 예전에 선봉장 온통 전성으로 이끌다가 부산포에 이순신이 독특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는 바다에서 이순신 때문에 겁내고 있는데 그 왜군들의 본진 총사령부가 있는 해군 총사령부, 육해공 총사령부가 있는 부산을 그냥 그대로 이순신이 1592년 9월 1일 날 지금의 부산역 앞입니다.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거기 부산 북항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일자진을 쳐서 계속 우리가 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토화시켰죠.
대신에 육지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순신의 군대는 육지에 올라가서 전투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본 놈들은 사무라이 출신들이 돼서 전국시대를 그쳤기 때문에 칼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기는 건 조선의 활. 조선의 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조선의 활보다 멀리 가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의 양궁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죠. 재밌죠, 제 얘기? 이런 얘기 많이 아시면 좋습니다. 이 정운 장군은 결국은 그 부산포 앞바다에서 전사했죠. 이순신이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임진왜란 6개월 만에 정운 장군이 부산포에서 전사한 겁니다. 지금의 다음에 어디 여행을 가시면 이 봄날에 이 다도해에 여행하시면, 호남에 여행 가시면 꼭 끝자락 고흥반도에 가서 쌍충사가 있습니다. 그 쌍충사에 고흥분이시거든요. 정운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거기 가서 향불을 한 2번 사른 적이 있습니다. 구국의 영웅 정운 장군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북선으로 잘 아는 나대용 장군입니다. 거북선을 만들었잖아요. 나대용 장군은 원래 그 나주 사람입니다. 나주 문평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이 나대용은 이 설계, 지금 같으면 배 설계하는 분이죠. 그러고 있다가 나주에 있다가 본인이 찾아갑니다. 이순신을 찾아가서 제가 철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으로 장군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시니까 제가 철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순신의 탁월한 능력이 나대용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거북선을 건조하고 그 군관으로 채용하고 또 전투 능력도 뛰어나서 여기저기 거북선을 지휘해서 이 바다가 바로 사천해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거북선을 처음 가지고 와서 옥포해전 다음에 적선 10서너 척을 바다에 격침시킨 데가 이 사천해전입니다. 여기에서 이순신이 좌측에 총알 맞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그 모자랑포라고 이쪽에 지금은 모충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예. 거기서 나대용도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 장군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 합니다. 예. 이순신의 측근 남자, 예, 장군의 남자 송일입이라고 있습니다. 송일입 장군. 송일입 장군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전라 자수사가 됩니다. 송일입은 이런 분입니다. 1592년 4월에 전쟁이 터지니까 당시 경상 우수사는 원균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그래서 원균이 겁을 먹고 육지에서 모든 게 다 육지에서 다 찌고 있고 선조는 어주로 피난 갔잖아요.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원균이 겁이 나서 원균도 뭐 배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경상 우수사인데 해군의 경상 우수사니까 방어 책임자인데 그런데 전라 자수사였기 때문에 송일입 가볼까? 네. 잠깐만. 가보자. 자, 지금까지 세 사람 얘기했습니다. 이순신의 측근 남자. 정말 이순신 같이 살기를 원했던 남자. 이순신의 남자. 항상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소개하잖아요. 송일입 장군의 얘기입니다. 송일입 장군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이런 분들보다. 그래서 임진년 터졌을 때 그때 이순신의 전라 자수사 밑에 군관이었습니다. 군관이면서 이제 비서역도 했죠.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가 일어났는데 제일 처음에 전쟁에서 옥포해전에서 이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천해전에서도 이겼고, 나중에는 이제 당포, 적진포 계속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첫 전투, 그 가운데서 1592년 5월에 있었던 옥포해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원균이, 여러분 잘 아시는 원균이 경상 우수사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방어, 해안 방어, 바다 방어의 책임은 원균인데, 원균이 겁을 먹은 거죠. 왜냐하면 육지에서 뭐 빠르게 이미 한양에 함락됐고, 그 다음에는 선조는 어주로 임진강 건너 도망가고 이러니까 원균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관할 구역이 그때도 좀 있잖아요. 전라 좌수사인데 이순신은. 그런데 송일입이 그랬습니다. 장군님, 가야 됩니다. 옥포로. 지금 경계선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전라도냐 경상도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 뺏기면 다 끝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나라인데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거 독촉을 해서 송일입의 강건에 못 이겨서 송일입의 탁월한 전략에 의해서 이순신이 옥포에 가서 거기서 적선 그냥 한 3, 40척을 그냥 썰어버린 거죠. 선조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성전입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순신의 첫 성전에 남자 송일입이 있었습니다. 송일입은 그 이후에도 또 이순신이 또 원균 때문에 몰려서 한산도에서 체포가 돼서 건부도사가 와서 이순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백의종군 아시죠? 그래서 어건부에 잡혀가서 그냥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때 그냥 그 한양에 올라가서 어건부 근처에서 떨고 지냈던 사람이 송일입입니다. 다음에 이제 백의종군을 해서 이순신이 나중에 이제 백의종군 하다가 명랑에서 우리 12척이 133척하고 맞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벽파진, 진도 벽파진, 우수영, 해남 우수영 이쪽을 왔다 갔다가 완도 고검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작은 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적선 133척을 한꺼번에 200척이 또 뒤에 있었는데 한 번에 부순 전략, 송일입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해노량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 돌아가셨을 때 송일입도 그 총사령관, 명나라에서 총사령관 진린을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진린 구했습니다. 예? 거기서 또다시 총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죠. 그게 송일입입니다.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송일입은 이순신 다음에, 이제 이순신은 물론 삼도수군 통제사긴 하지만은 그 자기의 뼈를 묻고 싶었던 전라 좌수영의 전라 좌수사가 됩니다. 이순신의 남자였죠. 자, 난세의 영웅난다 2편. 예, 난세에 충신이 나는 법입니다. 참모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의 대통령분들,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정말 좋은 참모들 두셔가지고 항상 확인하고, 예, 다른 길로 가는 참모는 없는지 항상 엄격하게 관리 감독도 해야 됩니다. 참모는 그냥 두면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저도 느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이순신의 정신으로 단디합시다. 단디해라 방송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바닷가에 좀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닷가에. 왜냐면 가슴이 좀 답답하고요. 요즘 뭐 국민들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 시카고에 있던, 동경에 있던, 뉴델리에 있건, 런던에 있건, 로마에 있건 우리 해외 동포들도 참 국내 소식 들으면, 나라 소식 들으면 참 답답하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서 저 섬진강 700리 길 따라서요, 이제 매화도 피고 벚꽃도 약간 터지고 있는데 목련도 피고 여기는 벌써. 그런데 마음은 참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로 바닷가로 쭉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이 발꾸미 마을 일대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 사량도를 거쳐서 삼천포 남해 앞바다로 광양 순천을 갈 때 여기 배가 우리 이순신의 바닷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생각, 저도 배울 게 많아서 요즘도 계속 책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답답할까요? 엊그제 그 TV 다 봤지 않습니까? 그 경마장 중계하듯이 경마장에 가면 말 달리기 하잖아요. 그거 시합하는 거 중계하듯이 전 언론이 연희동에서부터 쭉 고속도로를 따라서 휴게소에 또 들려는 그 장면부터 해서 광주 지방법원에 내려가기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받는다고 어제 생고생했습니다. 사실은. 왜냐? 뭐 다른 걸 떠나서 나이가 만으로 뭐 88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뭐 거의 89, 90이 다 된 나이죠. 얼마나 뭐 하루 종일 뭐 시달렸겠죠. 글로 또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그 중계를 하면서 계속 전두환 씨 하는데 이거 해외에서 말이죠. 볼 때는 이거 웃음거리입니다. 예. 좌우지간 이리 됐건 저리 됐건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죠. 그런데 아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지도자 위원장 이렇게 계속 호칭을 극존칭을 하면서 어떻게 됐건 전직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씨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기본 품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이게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의 대통령 보세요. 지금 노태우 대통령은 몸이 아파서 집에 계속 있는 지가 뭐 거의 치과한 지가 거의 뭐 10년이 다 돼 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긴 나왔는데 집안 감옥에 또 갇혀 있고, 그리고 89된 88된 대통령은 또 재판에 나와서 이게 뭐 발표가 있었냐 없었냐는 재판이 결정해 줄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이런 걸 모습을 자꾸 해외에 보여준다는 게 과연 해외에서는 과연 이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OECD 선진국가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하게 하면 남의 그냥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내면서 자기들은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더 그렇고요. 요즘 한일 관계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정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역사를 돌려보면은 예전에도 여러분 아시는 인조 반정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광해군이었습니다. 근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에 인조 반정 공신들이 정인홍, 영의정을 하던 정인홍을 무참하게 참수형 목을 자릅니다. 목을 칩니다. 그 정인홍이 영의정까지 지냈는데 우리 조선의 곽재우와 으깨를 나란히 했던 경상남도의 최고의 영웅 어병장이었죠. 정인홍은 남명 조식 선생의 수제자였습니다. 어병장을 거쳐서 선조 때 조정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광해군대 영의정까지 올랐는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정인홍은 그냥 무참하게 살해되는데 그때 나이가 지금 딱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나이인 88이었습니다. 88. 예. 그리고 뭐 다 그냥 무참하게 참수형 당하고, 왜냐 그때 당파가 있어가지고 북인,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할 때 그 북인의 영수였거든요. 고집도 심하고 뭐 잘못한 부분도 있었겠죠. 잘못한 부분도. 예. 그래서 서인들이 무참하게 인조를 다시 왕으로 만든 다음에 무참하게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고향도 합천이고요. 이 역사야는 참 대풀이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인홍이나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인홍의 그 급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기본 예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인조반정 때도 그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유배 가서 광해군은 명은 다 했습니다. 16년 17년간을 살다가 외롭게 죽었는데, 예, 광해군은 참 그래도 저 마음이 단단했고, 우리 역사에서도 광해군을 다시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으로. 외교에서는 광해군이 대단했거든요. 나중에 그냥 그 외교를 잘못하는 바람에 또 청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 삼전도, 그죠? 남한산성이 포위되고 거기서 삼전도에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9번이나 머리를 찧으면서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외교는 참 광해군이 기재였죠. 좌우지간 막 혁명이 일어나서 인조반정 때문에 저쪽에서 제주도에서 죽게 됐던 거죠. 바람이 아주 심합니다. 예, 아직도 이 봄바람이 좀 심하네요.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품격이라는 건 존중돼야 된다. 대한민국 지금 OECD 국가에 3만 불 GNP가 넘는 국가가 이렇게 함부로 홍위병처럼 인민재판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예. 북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베트남 하노이 회담 때도 그렇게 극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 그 위원장 호칭까지 다 하면서,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누굽니까? 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고모부를 그냥 처참하게 죽인 사람이고요.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또 독살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번에 뭐 비핵화 때문에 이런 얘기 있었지만 결국 비핵화가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핵기지를 숨겨놓고, 그죠? 다 가지고 나와야 비핵화가 되는 건데 숨길 거 다 숨겨놓고, 예? 금은보화는 다 심하게 하면 다 숨겨놓고 필요 없는 것만, 예? 옛날 다 이미 물간 것만 가지고 나와서 저렇게 하는데, 그런 분은 중계를 하면서 그리 하면서 그래도 뭐 밉든 곱든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 침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 좀 경마식 보도 좀 중지하고, 이게 다 해외 언론에서 그냥 비웃음거리 되잖아요. 그 화면이나 기사가.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정부에서도 좀 단단하게 생각해 주시고, 사법부에서도 좀 단단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 언론들 좀 정신 차려서 단디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단디하자고 제가 이 바닷가에 한번 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도 좀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요즘 TV나 신문이나 뭐 유튜브나 어수선해서요, 이 바닷가에 나와서 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광주 재판 과정에서 이 정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옛날에 뭐 5.18이다 12.12다 지금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던,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악연이 있던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영삼하고 전두환은 정말 앙숙지간이었죠. 예. 지금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5.18 특별법을 만든 것도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한 거죠. 96년입니까? 검찰에서 이제 그랬죠. 검찰의 상층부 의견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5.18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대통령을 지냈는데, 대통령을 지낸 인물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있는데 하고 검찰 인사들은 반대를 했죠. 그런데 YS 특유의 그 김영삼 특유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쿠데타는 쿠데타야.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처벌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해가지고
삼당을 합당을 해서 민자당이 탄생을 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 김영삼 아닙니까? 그런데 전두환과 전 대통령과 노태우에 대해서 5.18 특별법으로 처벌을 해서 한 사람은 사형을 받고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 감형돼서 나중에 이제 무기징역을, 전두환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받았죠.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해결한 것도 YS입니다. YS가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12월에 이제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거죠. 야, 악연도 있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또 돌아가셨을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도 문상을 가서 뭐 가족을 위로하고 이 김현철, 아들 김현철을 위로하는 이런 장면도 참 포착이 돼서 이 참 애정관계라고 하는 사랑과 미움의 관계는 인간 세상에는 항상 그냥 물 흐르듯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벌써 제가 1984년쯤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치부 기자가 아니었고요. MBC의 그 보도 제작부 기자였는데 한 4, 5년 신출내기 기자였는데요. 우리 그 선배들이 그 김영삼 총재, 야당 총재를 인터뷰하다 국회에 가는데 이제 중계차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PD로 갔었습니다. 예, 기자도 어떤 데는 PDD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 갔는데 차를 한잔 주시면서 야당 총재실에 있는데 제가 약간 사투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니는 고향이 어디고 그래서 저 김 기자는 그래서 경남 삼천포입니다 총재님. 그러니까 야, 삼천포면 그 우리 거제 옆이잖아. 통영 옆에고 고성 옆에 삼천포. 고향 후배구만. 열심히 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 한잔 주시고 한참 얘기를 하다 왔는데 받은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이 참 느낌이, 눈빛이나 이 지도자답다 하는, 큰 인물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치부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80안 이제 그때 이제 우리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92년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맞짱을 띄었는데 큰 선거였는데 저는 그때 민주당의 김대중 총재 캠프에 출입하는 정치부 야당 반장이라고 그럽니다. 책임자였습니다. 우리 기자들하고 카메라 한 7, 8명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가 아마 초선위원이었죠. 그런데 그 선거에서 이제 막 선거 유세, 광주, 목포, 그 다음에 뭐 우리 사천, 진주, 하동 이렇게 전국을 다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쉬는 날 그 선거 유세가 많지만은 한번 부산에 이제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산 역전 앞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삼의 그게 있다 그래서 유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가봤죠. 왜냐하면 또 한 번씩은 봐야 되니까요. 그래야 이 정치부 기자나 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갔더니만 딱딱 부러지게 하는데 역시 참 그 3당 합당에다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YS 시기에 그 밀어붙이기 있지 않습니까? 특유의 그런 직감, 판단력, 감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치인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역시 큰 정치인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가졌고 뭐 그러고 YS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총재는 캠브리지로 먼 이제 유배 아닌 유배를 떠나게 됐죠. 그러다가 저도 민자당으로 다시 이제 뭐 백보 한 장에 움직이는 게 정치부 기자니까요. 옮겼다가 다음에는 저도 94년부터 동경특파원을 또 가서 이럭저럭 이제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나서 이제 오게 됐는데 동경특파원 그 가기 전후해 가지고 제가 YS의 상도동 집 옆에 그래서 뭐 한 3, 4분 거리죠. 상도동 근영 아파트라는 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고구동산이라고 이제 중앙대 뒷산이 있는데 YS가 손명순 여사하고 거의 매일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면 그래 고향 후배 잘 있나? 저도 여기 삽니다 총재님. 이제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여기 삽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그래 자네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만. 그리고 그 동경특파원 할 때 많이 봤어. 방송은 잘 하더만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뭐 테니스 이제 치시면서 뭐 가끔 거기 이제 테니스장에서 나오시다가 뭐 차를 한 2번 하고 상도동 댁에도 이제 한 2번 정도 갔는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큰 기회였습니다. 이런 그 YS 대통령 정말 그 YS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금융실명제 대단했죠. 그죠? 지하에 있던 그 돈을 탁 밝은 대로 그거 한 금융실명제. 또 조선 총독부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철거해 버리고요. 어떻게 하든 뭐 대단한 대통령이었죠. 또 그냥 일본에서 뭐 잘못할 때 한마디로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러면서 YS다운 특유의 그거로 대신에 뭐 일본하고 또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교력도 있고요. 그래서 YS 밑에 있던 뭐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좌동령, 김동영, 우형우, 최영우 해가지고 김동영, 최영우, 뭐 김동영 YS 밑에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크다는 거죠. 예, 배포가 크고 그래서 아무나 끌어안을 수 있는 대단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그 IMF를 맞아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제가 다 좋다고 이러다가 그놈의 시간제 급여, 탄력 근로제 때문에 지금 지방 경제가 아주 특히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 경제는 아주 엉망입니다. 예, 뭐 온데 그냥 진주나 순천이나 지금 광주나 창원이나 빈 사무실이 꽉 그냥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이 지도자들이 필요한데요. 좌우지간 YS는 그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 IMF가 와가지고 엉망이 될 뻔을 했죠. 그거를 그래도 극복한 분이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영원한 맞수였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YS 고향이 그제 저 장목면이죠. 그 지금도 생각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거기 가서 한번 그 다시 YS의 나머지 얘기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런 험하고 경제도 안 좋은 이때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디해야죠. 우리 국민, 정치인, 지도자들 단디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 김재철입니다. 뉴욕이든 런던이든 나고야든 뭐 싱가포르든 말레이시아든 우리 그 한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저희 방송을 본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연령으로는 50대 분들이 제 하는 방송을 많이 본다고 그러네요. 네. 방송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났는데 방송 한 달 됐는데 조회수가 한 6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뭐 구독자도 엊그제 또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신뢰받고 예, 품격 있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저를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여야의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지 무슨 방송을 그 물타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제 방송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이 다른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역사학을 공부한 역사학도로서 그리고 언론계 34년을 있던 그 경험으로서 약간 예전에 그 전 대통령들에게 중요한 분들에게 배운 것도 많이 있어서 세상과 미래를 보는 눈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사회를 위하고 젊은이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로 생각하고 그래서 육자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방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제가 만난 대통령, 제가 본 대통령, 제가 TV에서 본 대통령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텐데요. 나중에는 요거를 모아서 또 시간이 지나면 책으로도 한번 또 만들어 보고 다큐멘터리도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저희 회사가 이제 웹 드라마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순신의 바다라고요.
예, 주인공도 이미 우리 뮤지컬에서 이순신의 바다 주인공 정도원 군이 그 대단한 우리 정도원, 예, 지금 딱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주인공 할 거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행히 그 MBC에 입사를 해서 정치부 기자도 하고 또 부장, 부국장, 국장 때는 그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제가 그래도 여당, 야당을 다 출입한 기자라고 청구를 해서 책임자를 제가 4번 정도 맡았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좀 힘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회사에 생각을 해봐도 너무 우리 MBC 회사에 고마운 거죠. 예, 그 생각은 자나깨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MBC에 34년 근무했던 그거를 인생의 가장 고마운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우리 회사를 뭐 섭섭한 마음이 들 때야 있겠죠. 인간이니까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같이 많이 있었고 가까이 보고 얘기도 나누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수없이 봤던 사람은 사실은 제가 그 처음 정치부 기자 처음으로 89년인가요? 그때 90년에 출입할 때 그 김대중 전 총재였죠. 당시는 이제 그 민주당 쪽에 그 평화민주당입니까? 그 총재셨죠. 예. 제가 처음 가니까 박지원 의원, 예, 대변인이고 서른, 그다음에 지금 그 요번에 이제 행안부 장관하다 내려온 김부겸 의원, 또 국회의원인 김한정 의원 이런 분이 그냥 그 총재실의 비서였습니다. 예, 비서였고 저는 이제 출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중앙일보 지금 대기자로 아주 활동하고 있는 글 잘 쓰는 박보균 기자, 그 다음에 이동관 청와대 수석에 했던 제하고 이제 동경특파원대 같이 있었는데요. 그 이동관 기자 이런 쟁쟁한 분들이 또 경향신문에는 김현섭 기자, 예, 그 이동관 그 다음에 이동관 그 기자하고 이렇게 김현석 기자하고 아마 지금 그 김부겸 이제 국회의원이죠. 김부겸 의원이 세 분이 다 서울대 정치과 동기 동창생이었습니다. 예, 저하고도 참 다들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정치인으로 그 유명한 건노갑, 한화갑, 서른, 정동채, 노무현 의원, 초선 의원이었고요. 이렇게 수많은 그 엘리트들 옆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또 출신이 경상도라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쪽이 이제 그 여당 쪽에 이제 김영삼 이 김대중 해가지고 아무래도 경상도 출신들은 정치부 기자라도 이제 그 여당 쪽으로 많이 출입을 보내죠. 그러니까 부산, 마산, 진주, 뭐 합천, 거창, 함안, 산청 이렇게 대구, 경북, 칠곡 이런 분들은 이제 저쪽으로 많이 가고요. 이 김대중 캠프 쪽, 그 야당 쪽에는 주로 그 신안의 하이도, 신안군의 하이도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안의 하이도다 보니까 목포, 영암, 한평, 나주, 장성, 광주, 군산, 벌교, 보성, 고흥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또 출입도 하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출입 기자 MBC, KBS, 뭐 연합뉴스 이런 중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 중에서 한겨레 신문 중에서 제일 그 출입하는 기자 중에서 그 각 사에 제일 그 윗사람을 그 일진 팀장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MBC의 팀장이었죠. 야당에.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경상도 출신이라고 그 측근들인 건노갑, 한화갑, 뭐 정동채 이런 분들이 저를 많이 견제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정보가 또 새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경상도 출신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MBC에서 거기를 출입한 분은 SBS 사장을 지내신 하금열 선배, 고향이 거제였거든요. 근데 그 하금열 선배가 저보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고생했다고요, 거기 가서.
왜냐하면 거제 출신이 거기서 일진을 하니까 그 당시는 또 군사정권 때고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때였기 때문에 정보가 새고 이러면 굉장히 긴장하는, 특히 야당에서는 이 피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막 군사정권에서는 정보기관에서 항상 조사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 하금열 선배가 고생을 했다고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니까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 감사한 건 역시 우리 동료들이었습니다. 그 박보균, 저하고 이제 같은 고대 출신인 박보균 그 당시에 정치부 기자, 또 이동관 기자, 동아일보였죠. 김현섭 기자. 그 다음에 또 서른,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서른 최고위원이 그 당시에 비서실 차장이었습니다. 김한정 의원도 있었고요. 그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의원은 당직자로, 제가 보기에 당직자 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에게 지시를 받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대중 선생을 이제 일진이니까, 제가 MBC의 팀장이니까, 중요한 언론사니까 식사를 전체 이제 기자들 한 30명, 20명, 뭐 10명 뭐 이럴 때는 하는데 따로 김대중 선생을 독대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이진은 제 밑에 바로 후배가 신용진, 우리 그 나중에 이제 삼척 MBC 사장까지 했는데 보도본부장도 하고요. 유능한 기자입니다. 서울대 이제 역사학과 출신인데 김대중 선생이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권노갑, 한화갑, 김옥도 다 이뻐했죠. 우리 신용진 기자는. 근데 그 위에 있는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신용진 기자가 제 사건 기자 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를 정말 신뢰하는 친구가 돼서 본인이 팀장이었다가 제가 가는 바람에 이진으로 내려앉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친구입니다. 지금도 후배지만은 고맙게 생각하는 후배입니다. 안부도 전하고 싶고요. 이렇게 그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리 그 옆에 있는 동료 기자들이 저를 기사를 거꾸로 쓸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기사는 제대로 쓰는 기자다 하고 인정을 해줘서 동교동에 가서 그 석유 호텔에서 이제 김대중 선생하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동교동에 가서 인사도 이제 집에 가서 차 한잔 주시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저를 굉장히 신뢰하셨어요. 왜냐? 기사 거꾸로 안 쓴다고. 저는 기사는 거꾸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 안 쓰면 안 쓰지. 그래서 거기는 그 권노갑 또 김상현 의원, 민취업의장 공동의장한 김상현 의원, 그 장성분이잖아요. 전남 장성. 그래서 또 권노갑 의원도 저를 그 다들 가까이 지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나 정말 좋은 선후배 관계로 조성영 그 비서실장님은 더 하셨고요. 헌법재판관 하셨죠. 예. DJ의 가장 큰 두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갑 의원하고. 하나갑 의원은 리틀 DJ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서 제가 그 계속 이제는 그 동교동계나 뭐 그쪽에서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죠. 기억나는 것은 나중에 그러다가 1992년 선거에서 김영삼 3당 합당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졌죠. 패배했죠. 그래서 그때 김대중 선생이 6.3에 전부 다 모여서 우리 기자들 부부들 해가지고 주요 당직자들 뭐 다 오셔가지고 뭐 전부 다 거기서 이제 회식을 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로 그냥 그 뜻하지 않게 또 선거에 지고 탈진해서, 그때도 나이가 이미 많으셨잖아요. 저 영국의 캠브리지가 계셨죠. 사실은 그냥 뭐 유배처럼 떠나셨죠. 쓸쓸하게.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한 200명이 있는 자리에서 뭐 집사람도 있고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박지원이나 여러 사람이, 그것도 방송기자 출신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차장 대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김 기자가, 김 차장이 석별에, 그래서 우리 그때는 이제 다 선생님이라고 그럴 때니까 대통령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석별의 정으로 김 차장이 그 선생님 말 끝난 다음에 답사를 한번 해달라.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청받았죠. 지금 아마 우리 저 박지원 의원이나 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나 다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지낸 그때 그 중앙일보 우리 박병석 선배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죠. 원래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저희하고 다 같이 출입을 했죠. 예, 그때 있던 분들이 다 나중에 정말 잘 됐습니다. 예,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송별사로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예, 내가 우리 그 선생님 밑에서 총재님한테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여러 가지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에 지고 또 지쳐서 영국으로 가신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김대중 선생하고 지냈던 그 기억을 이제는 뭐 대통령에 안 나오신다고 그때 그러셨으니까 그 기억만은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뭐 말재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를 치고요. 집에 돌아갔을 때 집사람한테 칭찬도 많이 들었죠. 당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당당하게 잘하더라고. 예. 뭐 기자는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불편부당하게 본 걸 그대로 쓰는 게 기자죠. 뭐 딴 거 뭐 기자가 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판단은 백성과 국민들이 하는 거죠. 시청자들이. 그래서 김대중 선생하고의 그 관련된 일화는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또 김대중 선생에 대한 얘기 2부는 여기서 일단 끊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단디하면서 저희 언론이 단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디하면서 이 생각과 이 정신으로 언론계도 단디해야 된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백성을 생각해서 민을 생각해서 오직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생각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단디하겠습니다.